그녀의 대표작인 더 인헤리턴스 오브 로스는 키란 데사이의 두 번째 장편 소설로 2006년 세계적인 권위의 부커상을 수상하며 그녀를 세계 문학의 중심으로 이끈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980년대 중반으로 공간적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인도의 작은 마을 칼림퐁과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을 교차하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작품은 식민지 시대의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은퇴한 판사와 그의 어린 손녀,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으로 떠난 가난한 요리사의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식민주의가 남긴 지울 수 없는 유산, 글로벌 시대의 냉혹한 모순, 그리고 현대인이 겪는 문화적 정체성의 깊은 혼란을 다각적으로 탐구합니다. 작품의 제목이 강렬하게 시사하듯 소설 속 모든 등장인물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상실을 대물림받고 또 경험합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으며 간절했던 사랑을 잃고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었던 꿈마저 상실합니다. 데사이는 이들의 파편화된 삶의 조각들을 통해 탈식민 시대를 살아가는 인도 사회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현실과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이 새로운 땅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화적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심도 있게 조명합니다. 특히 1980년대 네팔계 인도인들의 독립운동이었던 고르카 해방전선의 활동이라는 실제 역사적 배경과 등장인물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정교하게 결합시켜 거대한 정치적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력하게 흔들리는 개인들의 삶을 생생하고도 아프게 그려냅니다. 이 작품은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넘어서 현대 사회의 핵심 화두인 글로벌화와 문화적 갈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21세기 탈식민주의 문학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1부 1986년 칼림퐁의 스산한 겨울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광활한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기슭 칼림퐁이라는 작은 마을에 퇴직한 판사 제마이 파텔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영국령 인도 시절 식민정부의 판사로 일했던 인물로 지금은 초오유라고 불리는 낡고 외딴 저택에서 고독한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오유라는 이름은 티베트어로 차와 달걀이라는 소박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집의 분위기는 이름과 달리 무겁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집에는 판사와 함께 그의 17살 손녀 사이, 그리고 오랜 시간 충성을 다해온 요리사 바이준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이는 러시아에서 우주공학을 연구하던 재능 있는 부모님이 비행기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혈혈단신으로 이곳 칼림퐁의 할아버지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녀는 칼림퐁에 위치한 수녀원 부속 학교에 다니며 겉으로는 평범한 10대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이는 아름답고 지적인 소녀이지만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깊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혈통상 인도인이지만 서구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칼림퐁이라는 문명에서 소외된 변방에 살면서도 언젠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꿈꾸는 경계인입니다. 판사는 과거 영국 식민정부에 봉사했던 자신의 경력 때문에 평생 복잡하고 모순된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특권을 누렸고 영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독립한 후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인도 그렇다고 온전한 인도인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깊은 패배감에 시달립니다. 바이준은 이 집에서 수십 년간 요리사로 일해온 충직한 하인입니다. 그에게는 비주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머나먼 미국으로 떠나 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이준은 아들 비주가 미국에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가끔씩 바다 건너 도착하는 아들의 편지를 통해 그의 소식을 듣는 것이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낙입니다. 이 세 사람이 지켜오던 위태롭고 조용한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무참히 깨어집니다. 1980년대 중반 다르질링과 칼림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고르카 해방전선, 즉 GNLF가 네팔계 인도인들만의 독립된 주정부 설립을 요구하며 격렬한 독립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시위와 파업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면서 고요했던 마을 칼림퐁 역시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복판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제2부 같은 시간 뉴욕에서의 비주의 삶입니다. 한편 지구 반대편의 거대 도시 뉴욕에서는 요리사 바이준의 아들 비주가 고되고
처절한 이민자의 삶을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언제 이민국 단속에 걸려 추방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비주는 화려한 도시 맨해튼의 뒷골목에 위치한 한 인도 레스토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지만 그가 손에 쥐는 임금은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노동 조건은 상상 이상으로 열악합니다. 비주의 유일한 꿈은 미국에서 크게 성공하여 돈을 벌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장밋빛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는 햇빛도 들지 않는 비좁은 아파트 지하실에서 여러 명의 다른 이민자 남자들과 함께 짐짝처럼 생활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자신이 아주 잘 지내고 있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비주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다른 인도계 이민자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다양한 성공담과 실패담을 듣습니다. 그들 중 극소수는 실제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대부분은 비주와 비슷한 처지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환상을 좇아 이곳에 왔지만 그들을 기다린 현실은 차갑고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특히 비주는 자신의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합니다. 그는 길을 걸을 때조차 경찰이나 이민국 직원을 마주칠까 두려워하며 언제 발각되어 모든 것을 잃고 추방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한 실패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끔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주가 겪는 고통스러운 경험은 1980년대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수많은 인도 이민자들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들은 희망을 품고 조국을 떠났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믿었던 새로운 땅에서도 여전히 차별받고 소외되는 주변인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3부 위태로운 사랑의 시작입니다. 히말라야의 칼림퐁에서는 깊은 고독 속에 잠겨있던 사이가 기안이라는 이름의 젊은 선생님과 운명처럼 사랑에 빠집니다. 기안은 인근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23살의 네팔계 청년으로 고르카족입니다. 그는 비록 가난한 가정 출신이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며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고르카 해방운동에 깊이 동조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이와 기안의 첫 만남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이가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던 중 그곳에서 기안을 만나게 되었고 두 젊은 남녀는 마치 자석처럼 순식간에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수많은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사이는 식민지 시대의 지배 계급이었던 판사의 손녀로 상류층에 속했고 기안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피지배 계급의 후손인 고르카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고르카 해방운동이 점점 격화되면서 칼림퐁 지역 내에서 고르카족과 비고르카족 사이의 갈등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특히 사이의 할아버지인 판사는 과거 영국 식민정부에 봉사했던 인물로 고르카 운동가들에게는 민족을 배신한 앞잡이이자 적대적인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사이와 기안의 사랑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젊은이는 사랑의 힘으로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장애물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만나며 애틋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사이는 기안을 통해 자신이 지금껏 전혀 알지 못했던 인도의 또 다른 얼굴, 즉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배우게 되었고 기안은 부유하고 세련된 사이를 통해 자신이 꿈꿔왔던 더 넓고 새로운 세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4부 과거의 그림자와 판사의 회상입니다. 판사는 현재 칼림퐁을 휩쓸고 있는 정치적 혼란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지울 수 없는 과거를 고통스럽게 되돌아봅니다. 그는 1940년대 아주 젊은 시절에 인도의 수많은 엘리트들을 제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할 귀한 기회를 얻었던 때를 떠올립니다. 당시에 그에게 케임브리지 유학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케임브리지에서의 경험은 판사에게 영광이 아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는 영국 상류 사회에 완벽하게 동화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의 피부색과 출신 배경 때문에 항상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무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백인 영국인 학생들은 그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고 그는 그들의 오만한 시선 속에서 뼛속 깊이 사무치는 굴욕감과 소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특히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한 영국인 여학생과의 짧은 관계였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처참하게 거절당했고 그 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인종적 모멸감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영혼에 평생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그 이후로 자신의 인도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고 경멸하려 했습니다. 영국에서 돌아온 후 판사는 식민정부의 판사로 일하면서 강박적으로 영국식 생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인도 음식을 천박하다며 거부하고 오직 영국 음식만을 먹었으며 인도의 전통과 문화를 노골적으로 경멸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부정행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떻게든 영국인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그의 뒤틀린 열망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마침내 독립한 후 판사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용했던 영국인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았고 동시에 자신의 동족인 인도인들에게는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결국 그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경계인 외로운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제14부 상실의 확산입니다. 칼림퐁에서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은 소설 속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각기 다른 형태의 상실을 안겨줍니다. 사인은 그녀의 첫사랑이었던 기한을 잃었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평온한 일상도 송두리째 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렸던 사회적 존경과 안정된 삶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 선택들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특히 그의 유일한 벗이었던 반려견 무트가 잔혹하게 고문당한 사건은 그의 정신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그의 마지막 남은 정신적 안정마저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요리사 바이주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비주에 대한 환상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비주의 편지 내용이 점점 더 짧고 형식적으로 변하고 구체적인 성공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서 그는 깊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아들의 실패라는 끔찍한 진실을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아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사랑을 포기해야 했고 동시에 그가 굳게 믿었던 고르카 해방운동의 순수한 명분에 대해서도 점차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폭력이 일상화되고 운동이 변질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들의 상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아픔이지만 동시에 더 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탈식민 시대가 남긴 정체성의 혼란, 글로벌화가 야기한 대규모 이주와 공동체의 분리, 그리고 전통과 현대 사이의 극심한 갈등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실의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15부 진실의 폭로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바이주는 아들 비주가 처한 진짜 상황을 알게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서 온 다른 사람의 편지를 통해 비주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실제로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아들의 성공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살아온 늙은 아버지 바이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바이준은 그동안 아들이 성공했다고 굳게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자랑했던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워합니다. 동시에 그 어린 아들이 머나먼 타국에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그런 끔찍한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아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된 후 바이주는 깊은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져듭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헛된 허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아들의 성공은 그의 고된 삶을 지탱해온 유일한 희망의 기둥이었는데 그것마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판사와 사이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긴 바이준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문제에만 깊이 매몰되어 있었지만 바로 곁에 있던 바이준 역시 자신들 못지않은 큰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 서로 다른 계급과 배경을 가진 이 세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상실을 경험했지만 그 아픔의 본질과 무게는 결국 모두가 공통된 것이었습니다. 제16부 비주의 귀환 결심입니다. 지구 반대편 뉴욕에서 비주는 기나긴 절망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차가운 도시 미국에서 버틸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실패를 짊어진 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자신의 완전한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을 믿고 기다려온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주는 더 이상 거짓으로 가득 찬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실패를 인정하더라도 다시 정직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는 지난 세월을 버텨온 것과는 또 다른 형태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귀국을 위한 준비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습니다. 비주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출국조차 어렵습니다. 그는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습니다. 이 힘든 과정에서 비주는 자신과 비슷하게 꿈을 안고 왔다가 실패하고 떠나는 다른 이민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성공했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거나 아주 미미한 성과만을 거둔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주는 자신의 실패가 결코 특별하거나 유별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주는 또한 미국에서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완전히 무의미하지만은 않았다는 것도 서서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그 혹독한 경험 자체는 그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제17부 화해와 용서의 시간입니다. 칼림퐁의 정치적 상황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오랫동안 단절되고 갈등했던 등장인물들 사이에도 조심스럽게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사인은 용기를 내어 기안과의 아팠던 만남에 대해 할아버지에게 모두 고백합니다. 판사는 처음에는 격렬하게 분노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손녀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판사 역시 자신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 보입니다. 그는 사이에게 자신의 과거, 특히 영국에서의 굴욕적인 경험과 그로 인해 평생 겪어야 했던 정체성 혼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 진솔한 대화를 통해 오랫동안 서먹했던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인은 할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그의 복잡하고 연약한 내면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단순히 권위적이고 냉정한 어른으로만 보아왔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안고 혼란스러워하는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이준 역시 주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겪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고통을 바로 곁에서 목격한 판사와 사인은 이제 그를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하인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가족의 일원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그들을 갈라놓았던 계급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연대의 시작입니다. 기안과 사이의 관계 역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면서 두 사람은 우연히 다시 만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비록 예전과 같은 뜨거운 사랑의 감정은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간적인 존중은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에필로그, 상실이라는 이름의 유산입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모든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사인은 더 이상 실체 없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불확실성 자체를 자신의 일부로 끌어안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판사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정당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했던 길과 그로 인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손녀 사이와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고
평생을 함께한 하인 바이준과도 더 평등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바이준과 비준은 서로의 깊은 고통을 나누고 위로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부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비준은 미국에서의 쓰라린 실패를 통해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해졌고, 바이준은 아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세상의 복잡함과 아픔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아는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계속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동에 접근합니다. 그는 극단적인 폭력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점진적인 해결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이와의 사랑을 통해 그는 거대한 명분만큼이나 개인의 삶과 행복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르카 해방운동은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됩니다. 완전한 독립이라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도 아닌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소설은 모든 등장인물들이 각기 다른 형태의 상실을 유산처럼 물려받고 또 경험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상실을 통해 더 깊은 인간적 이해와 정신적 성숙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상실은 단순히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통해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또 다른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